나주에서 배과수원을 하시는 남기석 어르신 이야기부터 꺼내보겠습니다. 올해 74이십니다. 4월이 오면 과수원은 배봉지 씌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남 어르신은 그 일을 40에 넘게 해오셨어요. 사다리에 올라서서 왼손으로 가지를 잡고 오른손으로 봉지를 씌웁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에 3,000장을 씌우셨답니다. 손이 눈보다 빨랐다고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재작년 봄부터 몸이 달라졌습니다. 사다리 3칸만 올라가도 숨이 찹니다. 봉지 800장쯤 씌우면 팔이 어깨 위로 안 올라갑니다. 점심 자시고 나면 평상에 그냥 누워버리십니다. 아침에 눈은 떠지는데 몸이 이불에서 안 떨어집니다. 사모님이 밥 다 됐다고 3번을 부르셔야 겨우 일어나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거지 뭐 하고요. 저는 그 한마디가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그 말하고 안 맞거든요. 질병관리청이 작년 9월에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먹는 것 중에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늘었습니다. 남자도 늘었고 여자도 늘었어요. 근력 운동을 한다는 분도 늘었습니다. 남자는 5.5%포인트, 여자는 6%포인트 늘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전보다 잘 먹고 예전보다 근력 운동도 더 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65 넘으신 분 10명 중에 거의 1명이 근감소증이었습니다. 9.4%입니다. 골다공증은 18%고요. 여자 어르신만 따로 보면 31.6%입니다. 10분 중에 3분이 넘어요. 그리고 걸어서 하는 운동, 그러니까 유산소 신체 활동을 한다는 분은 오히려 9%포인트나 뚝 떨어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단백질은 더 먹는데 근육은 빠집니다. 근력 운동은 더 하는데 걷는 건 줄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챙겨 드시는데 아침에 몸은 더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부엌 선반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통이 몇 개나 있으십니까? 저희 어머니 선반에는 7개가 있었습니다. 반쯤 먹다 만 게 5개였고요. 유통기한 지난 것도 2개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없어서 못 먹던 세대입니다. 지금은 넘쳐서 못 먹습니다. 사놓고 안 드시는 거예요. 왜 안 드시냐고 여쭤보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먹어도 모르겠어서요 하십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몸에 좋다는 걸 사는 데는 돈을 쓰셨는데 왜 몸은 그대로일까요? 이건 나이 하나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무기력이라는 이 사건을 수사하듯이 파보겠습니다. 용의자를 하나씩 불러다 놓고 알리바이를 따지고 아닌 놈은 보내고 진짜 범인을 마지막에 지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을 집에서 어떻게 잡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병을 진단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드시던 약을 끊으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나오는 이야기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 얘기 같다 싶으시면 그건 유튜브에서 답을 찾으실 게 아니라 진료실에서 확인하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수 있는 건 진료실에 가셔서 뭘 물어보셔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제 몫이에요. 자, 그럼 사건 기록을 펼치겠습니다. 무기력이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쉬어도 안 풀린다. 잠은 잤는데 잔 것 같지가 않다. 예전에 하던 일의 절반도 못한다. 팔다리가 무겁다. 무엇보다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안 생긴다. 이 신고 우리 나이대에서는 정말 흔합니다. 그런데 흔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시작도 안 되고 종결돼 버립니다. 누가 종결시키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종결시킵니다. 나이 탓이라고 도장을 쾅 찍어버리세요. 그게 이 사건의 제일 무서운 점입니다. 수사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용의자를 3명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나이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숨어있는 병입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이건 좀 놀라실 텐데요. 지금 서랍에 들어있는 약입니다. 셋 다 조사하고 나면 그때 진범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진범이 어떤 수법을 쓰는지 3가지 수법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남 어르신 이야기는 마지막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도요. 그럼 첫 번째 용의자부터 부르겠습니다. 나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용의자는 완전히 무죄는 아닙니다. 나이는 분명히 뭔가를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줄기 시작합니다. 60이 넘어가면 줄어드는 속도가 붙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육이 줄면 같은 일을 해도 더 힘듭니다. 배봉지 800장에서 팔이 안 올라가는 것도 근육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조사에서 재밌는 게 하나 더 나왔어요. 근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한테 어떤 동작이 제일 힘드시냐고 물었습니다. 두 개가 딱 나왔습니다. 하나는 쭈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는 동작, 또 하나는 쉬지 않고 건물 한 층을 걸어 올라가는 동작. 요 두 개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김장할 때 쭈그리고 앉기, 마당에서 풀 뽑을 때 무릎 꿇기, 지하철역 계단 한 층 쉬지 않고 올라가기. 이게 힘들어지셨습니까? 그러면 나이라는 용의자가 이미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범인이면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첫째, 나이는 모두한테 똑같이 먹습니다. 남 어르신하고 같은 마을에 사시는 동갑내기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은 지금도 사다리 8칸을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가십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셨습니다. 같은 물 드시고 같은 흙 밟고 사십니다. 나이가 범인이면 두 분이 왜 다릅니까? 둘째, 나이는 갑자기 안 옵니다. 나이는 하루에 하루씩 옵니다. 그런데 남 어르신 몸은 재작년 봄에 갑자기 달라졌어요. 작년에도 73, 재작년에도 72이셨습니다. 나이는 한 살씩 왔는데 몸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듯 달라졌습니다. 이건 나이의 방식이 아닙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나이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 어르신은 지금 다시 사다리로 올라가십니다. 나이가 범인이었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나이는 뒤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뭐라고 할까요? 나이는 범인이 아니라 공범입니다. 문을 열어준 놈이에요. 문은 열어줬는데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간 놈은 따로 있습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문을 연 놈은 우리가 못 잡습니다. 나이는 못 잡아요. 그런데 안에 들어간 놈은 잡을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는 놈을 놔두고 못 잡는 놈만 붙들고 나이 탓이라고 하고 계시면 그 집은 계속 털리는 겁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되돌릴 수 있었던 걸 나이 탓으로 덮어두고 3년, 4년 흘려보내신 분을 만날 때입니다. 3년이면 근육이 얼마나 빠집니까? 그 3년 동안 걷기를 줄이셨을 테고 안 걸으니 더 빠졌을 테고 더 빠지니 더 안 걸으셨을 겁니다. 이게 굴러가기 시작하면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의자, 나이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공범 확정, 단독 범행은 아님. 그런데 수사를 더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현장 확인입니다. 지금 도둑이 이미 다녀갔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수사 방향이 잡히잖아요. 이거 병원 안 가시고 지금 앉은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 의료진이 함께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3가지만 해보시겠습니다. 첫째, 종아리를 만져보세요. 지금 바지를 걷으시고 종아리에서 제일 굵은 곳을 두 손으로 감싸보세요. 양손 엄지하고 검지를 맞대서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감싸시면 됩니다. 헐렁하게 남으십니까? 손가락 사이가 벌어지지 않고 여유가 있으십니까? 줄자가 있으시면 더 정확합니다. 종아리 제일 굵은 곳 둘레가 남자 어르신은 34cm, 여자 어르신은 33cm. 이보다 가늘면 근육이 이미 빠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예전에 종아리 굵은 게 부끄러운 거였잖아요. 종아리 알통 있으면 촌스럽다고요. 지금은 반대입니다. 지금 종아리는 재산입니다. 둘째,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식탁 의자면 됩니다. 팔짱을 끼세요. 팔걸이나 무릎을 짚으시면 안 됩니다. 그 상태로 완전히 일어섰다가 완전히 앉기를 5번 하세요. 시계 초침을 보시거나 아니면 옆에 계신 분한테 세워달라고 하세요. 12초가 넘습니까? 넘으시면 다리 근력이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참 정직한 검사예요. 기계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고 거짓말을 못 합니다. 셋째, 5가지만 스스로 물어보세요. 무게 4kg 정도? 그러니까 쌀 반 포대 드는 게 힘드십니까? 방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걷는 게 힘드십니까?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까지 가는 게 힘드십니까? 계단 10개를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게 힘드십니까? 지난 1년 동안 넘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5개 중에 여러 개가 그렇다고 나오시면 그건 병원에 가셔야 하는 신호입니다. 특히 지난 1년에 4번 이상 넘어지셨으면 그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1시간 들으시는 것보다 지금 종아리 한번 감싸 보시는 게 더 값집니다.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걸리시면 나이 탓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수사를 계속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럼 두 번째 용의자를 부르겠습니다. 이 용의자가 오늘 수사에서 제일 놓치기 쉬운 놈입니다. 왜냐하면 이 놈은 나이 뒤에 숨어 있거든요. 나이라는 큰 그림자 뒤에 딱 붙어서 우리가 나이 탓이라고 도장 찍을 때마다 같이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숨어 있는 병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를 보면 피로를 일으키는 숨은 질환들이 목록으로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심한 빈혈이 있고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 만성 콩팥병, 심장이 약해진 경우도 들어갑니다. 잠잘 때 숨이 멎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울까지 목록에 있습니다. 목록이 길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나이대에서 제일 자주 튀어나오는 놈 넷만 데려왔습니다. 첫째, 빈혈입니다. 군산에 배순영 어르신이 계십니다. 68이시고요. 수산시장에서 좌판을 30년 하셨어요. 지금은 접으셨습니다. 이분이 계단 2층을 못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면 눈앞에 별이 반짝반짝하고 귀에서 윙 소리가 났대요. 본인은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나이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닷바람 30년 맞았으니 몸이 그렇지 하셨어요. 피 검사 한 번에 나왔습니다. 혈색소가 한참 낮았습니다. 혈색소가 뭔지 아세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속에는 산소를 실어 나르는 트럭이 있습니다. 혈색소가 그 트럭입니다. 트럭이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장에 원료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장이 아무리 멀쩡해도 물건이 안 나와요. 빈혈은요, 기운 없는 걸로 시작해서 숨찬 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무서운 게 왜 빈혈이 생겼느냐가 진짜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 생긴 빈혈은 어디선가 피가 조금씩 새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빈혈 자체보다 그 뒤에 뭐가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이 대목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여자분이 빈혈이면 대개 이유가 뻔합니다. 달마다 피를 흘리시니까요. 그런데 60 넘으신 분이 새로 빈혈이 생기면 그건 뻔하지가 않습니다. 피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디로 갈 수 있냐면요. 위장일 수도 있고 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아주 조금씩 본인은 전혀 모르게 됩니다. 대변 색깔로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나이의 빈혈은요, 철분제 싸 드시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철분제만 드시면 숫자는 올라갑니다. 숫자가 올라가니까 안심하십니다. 그런데 새는 자리는 그대로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철분제가 나쁜 게 아니라 철분제가 신호를 덮어버리는 게 무서운 겁니다. 배 어르신도 처음엔 철분제부터 사 드셨습니다. 약국에서요, 3달 드시니까 좀 나으신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병원을 안 가셨어요. 6달 뒤에 다시 나빠지셔서 결국 가셨습니다. 6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빈혈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그 다음에 반드시 여쭤보셔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왜 빈혈이 생겼을까요? 하고요. 이 한마디를 안 하시면 우리는 도둑을 잡는 게 아니라 깨진 창문에 테이프만 붙이고 있는 겁니다. 둘째, 갑상선입니다. 상주에서 곶감 건조장을 하시는 하만복 어르신, 71살이십니다. 이분은 이상하게 추워하셨어요. 10월인데 내복을 입으셨습니다. 건조장이 원래 바람이 통해야 해서 서늘하긴 한데 같이 일하는 분들은 반팔인데 혼자 내복이셨어요. 변비도 심해지셨고요. 먹는 건 줄었는데 몸무게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종일 졸리셨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보일러 조절기 같은 겁니다. 이 조절기가 온도를 낮춰놓으면 몸 전체가 저속으로 돕니다. 심장도 천천히 뛰고 장도 천천히 움직이고 생각도 느려집니다. 추위를 타고 변비가 오고 몸이 붓고 몸무게가 늘고 종일 졸립니다. 지금 제가 읽은 증상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하는 그 증상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은 나이 뒤에 숨기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거 피 한 번 뽑으면 나옵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 하나면 됩니다. 셋째, 잠잘 때 숨이 멎는 경우입니다. 부천에서 상가 관리를 하시는 곽영선 어르신 66이십니다. 이분은 8시간을 주무셨어요. 8시간이요.
그런데 낮에 앉으면 조셨습니다. 점심 먹고 10분 만에 고개가 꺾이셨어요. 사모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여보, 밤에 코를 골다가 갑자기 조용해진다고요. 조용해지면 무섭다고 숨 쉬나 보려고 손을 대보신다고요. 이게 뭐냐면 밤새 숨길이 막혔다, 뚫렸다 하는 겁니다. 막힐 때마다 몸이 놀라서 잠에서 살짝살짝 깨요. 본인은 모릅니다. 깬 줄도 모르고 다시 잡니다. 그런데 밤새 수십 번, 수백 번 그럽니다. 그러면 8시간을 누워 계셔도 깊은 잠은 30분도 못 자신 겁니다. 이런 분한테 사골국 끓여드린다고 기운이 납니까? 안 납니다.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이 사건은 부엌에서 못 잡아요. 검사실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이건 잠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숨이 엿을 때마다 몸에 산소가 덜 들어갑니다. 밤새 수백 번이요. 아까 발전소 얘기 나중에 할 텐데요. 미리 조금만 말씀드리면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밥하고 숨입니다. 밥은 드셨는데 숨이 밤새 끊겼다, 이어졌다 하면 발전소는 반쪽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침에 머리가 아프십니다. 혈압도 잘 안 잡히고요. 아무리 약을 올려도 혈압이 안 잡히시는 분 중에 여기가 원인인 분이 계십니다. 과학 어르신은 검사 받으시고 밤에 쓰는 기계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답답해서 못 쓰겠다고 던지셨어요. 2주 만에 다시 쓰셨습니다. 왜 다시 쓰셨는지 아세요? 낮에 안 졸리시더랍니다. 8시간을 자고도 종일 졸던 분이 6시간 자고 종일 멀쩡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을 시간으로만 쐬고 있었던 겁니다. 몇 시간 잤느냐만 쐬고 어떻게 잤느냐는 안 셌어요. 넷째, 이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입니다. 정읍에 엄말순 어르신이 계십니다. 77이시고 텃밭 조금 하시면서 혼자 지내세요. 바깥 어른은 재작년에 먼저 가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부터 밥맛이 없다고 하셨어요. 텃밭도 안 나가셨습니다. 상추가 다 웃자라서 쇠도록 그냥 두셨어요. 아드님이 전화하면 늘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괜찮다. 그냥 기운이 없다. 우리 세대는요, 마음이 힘들다는 말을 입 밖에 잘 못 냅니다. 그건 부끄러운 거라고 배우면서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몸으로 나옵니다. 기운 없다, 소화가 안 된다, 여기저기 쑤신다 이렇게 나와요. 서울대학교 국민건강지식센터 자료를 보면 만성피로의 원인 중에 절반쯤이 스트레스나 우울 같은 마음 쪽 문제라고 돼 있습니다. 절반입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기운이 없어서 안 나가시는 게 아니라 안 나가셔서 기운이 없어지는 쪽으로 굴러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치료가 되는 문제입니다. 정말로 됩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억울한 세대예요. 젊어서는 먹을 게 없어서 힘들었고 한창 때는 자식 키우느라 내 몸을 뒤로 밀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어디 가서 못 하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하면 옛날 얘기한다고 하고 또래한테 하면 다들 힘드니까 안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으로 쌓입니다. 쌓이면 몸으로 나옵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40년을 참으신 분한테 몸이 이제 그만 좀 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은 아드님이 반강제로 모시고 가셨습니다. 본인은 끝까지 안 가려고 하셨어요. 내가 미쳤냐고 하셨답니다. 넉 달 뒤에 텃밭에 다시 나가셨습니다. 상추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아드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진짜 갈 걸 그랬다고요. 이 말 오늘 몇 번째로 나오는지 세어보셨습니까? 남 어르신도 아깝다고 하셨고 어르신도 진짜 갈 걸 그랬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잃는 건 대개 병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자, 두 번째 용의자 정리하겠습니다. 빈혈, 갑상선, 잠, 마음. 이 넷은 유죄일 수도 있고 무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 넷을 조사도 안 해보고 부엌으로 달려가시면 몇 달을, 몇 년을 그냥 버리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4가지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피 한 번 뽑고 하룻밤 자면서 검사하면 됩니다. 어렵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제가 아는 이유를 말씀드려 볼까요? 첫째, 겁이 나서 그렇습니다. 뭐가 나올까 봐요. 모르면 아직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 그거 아세요? 검사해서 나오는 병은
이미 있는 병입니다. 검사가 병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검사는 그냥 불을 켜는 겁니다. 깜깜한 방에 도둑이 있으면 불 안 켠다고 도둑이 없어집니까? 둘째, 이게 더 큰 이유인데요. 자식들한테 말하기가 그러신 겁니다. 병원 좀 데려다 달라고 하면 애들 일하는데 하루 빼야 하잖아요. 그 소리를 못 하십니다. 검사비 나오면 또 애들이 낼까봐 그러시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괜찮다고 하십니다. 우리 세대는 그걸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폐 안 끼치는 게 어른 노릇이라고요. 그런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검사 한번 안 하셔서 3년 뒤에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면요. 그때 자식들이 빼야 하는 날이 하루입니까? 하루가 아닙니다. 병원비도 검사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 받으시는 게 폐를 안 끼치는 겁니다. 지금 하루 빼달라고 하시는 게 나중에 몇 달을 안 뺏는 길이에요. 효도라는 게 자식이 부모한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짐을 덜 지우려고 지금 몸을 챙기는 것, 저는 그것도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건 좀 서운한 말씀인데요. 동네에서 아프다는 소문나는 게 싫으신 겁니다. 경로당에서 누구네 어르신이 무슨 검사 받았다더라 이런 얘기 도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 마음 압니다. 정말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로당에서 제일 부러움 사는 분이 누구입니까? 아무데도 안 아프다고 하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혼자서 버스 타고 병원 다녀오시는 분입니다. 자식 안 부르고 혼자 다녀오시는 분. 그분이 제일 부러움 삽니다. 그게 체면입니다. 아픈 걸 숨기는 게 체면이 아니라 혼자 걸어 다니는 게 체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용의자입니다. 이 용의자는요, 지금 여러분 안방 서랍에 있습니다. 아니면 식탁 위 약통에 있습니다. 약입니다. 놀라셨지요? 저도 처음 이 자료 봤을 때 좀 놀랐습니다. 김해에 편정호 어르신이 계세요. 69이시고 당뇨를 15해 앓으셨습니다. 약은 하루도 안 걸으셨어요. 그 점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혈당 수첩도 꼬박꼬박 쓰셨고요. 그런데 재작년부터 발이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발바닥이 남의 살 같다, 양말을 신은 것 같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계속 피곤하셨습니다. 걷다가 자꾸 휘청하셨고요. 당뇨 오래 앓으면 발이 저린다고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비타민 B12가 바닥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당뇨약 중에 아주 널리 쓰이는 약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 드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이 약이 좋은 약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제가 지금 나쁜 약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약을 오래 드시면 비타민 B12가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논란이 아니에요. 영국 의약품 규제 당국이 2022년에 아예 공식 안내를 냈습니다. 위험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B12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라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위험해지느냐? 보통 4, 5년쯤 드시고 나면 몸에 저장해 둔 게 슬슬 바닥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겹치면 더 빨라집니다. 위산 억제제입니다. 속 쓰리다고 오래 드시는 그 약이요. 비타민 B12는 위산이 있어야 음식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위산을 눌러놨으니 더 안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비타민 B12가 모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기운이 없습니다. 손발이 저립니다. 걸음이 휘청합니다. 혀가 아프기도 하고요. 기억도 흐려집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또 나이 탓 목록하고 똑같습니다. 실제로 84살 어르신 사례가 의학문헌에 보고돼 있습니다. 25년 넘게 그 약을 드시던 분이에요. 자꾸 넘어지시고 피곤해 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비타민 B12가 아예 안 잡혔습니다. 보충을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신경 증상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 이 얘기 듣고 약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요.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면 오늘 이 영상은 안 하는 이만 못한 게 됩니다. 당뇨약을 임의로 끊으면 그건 훨씬 더 큰 사고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다음 진료 가실 때 이렇게 여쭤보시라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이 약을 오래 먹었는데 비타민 B12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 한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지난 3년을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혈압약이나 신경안정제 중에도 기운을 처지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끊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유난히 처지는데 혹시 약 때문일까요? 하고요. 의사 선생님은 그 말을 기다리고 계세요. 말씀을 안 하시니까 모르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용의자 셋입니다. 수사 기록을 중간 정리하겠습니다. 라인은 공범입니다. 문은 열어줬지만 단독 범행은 아닙니다. 숨은 병 넷은 조사 안 하면 영영 못 잡습니다. 검사 한 번이면 나옵니다. 약은 범인이 아니라 목격자에 가깝습니다. 끊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검사 다 해봤다. 다 정상이라고 하더라. 그래도 나는 무겁다. 맞습니다. 그런 분이 훨씬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진범을 지목할 차례입니다. 진범은 세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지요. 그 세포 하나하나 안에 아주 작은 발전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어려운 이름인데 오늘은 그냥 발전소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발전소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먹은 밥하고 우리가 마신 숨을 가지고 몸이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듭니다. 팔을 드는 것도 전기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전기예요. 심장이 뛰는 것도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없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전기가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발전소가 낡아서 그렇다. 나이 먹었으니 발전소도 늙었겠지. 그런데 제가 오늘 지목할 진범은 발전소가 아닙니다. 발전소로 들어가는 공급망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공장이 안 돌 때는 이유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 공장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막아줄 방패가 없다. 둘, 공장 안이 쓰레기 천지인데 청소부가 출근을 안 한다. 셋, 원료가 아예 공장 문턱을 못 넘는다.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니에요. 기계는 멀쩡한데 방패가 없고 청소가 안 되고 원료가 안 들어옵니다. 이 세 가지가 진범의 수법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수법마다 어느 부엌에서 어떻게 막는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발전소가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걸 아셔야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이어집니다. 여러분, 몸에 이 발전소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세포 하나에 수백 개씩 들어 있습니다. 근육세포처럼 힘을 많이 쓰는 데는 수천 개가 들어 있어요. 심장세포는 절반 가까이가 이 발전소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발전소를 몇십 족에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발전소들이 하루에 만드는 전기를 무게로 치면 우리 몸무게만큼 만듭니다. 60kg이시면 하루에 60kg 어치를 만들어요. 아침에 만들고 저녁에 다 쓰고 다음날 또 만듭니다. 저장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만 공급이 끊겨도 바로 티가 납니다. 어제 잘못 먹은 게 오늘 몸에 나타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발전소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안 쓰면 줄어듭니다. 쓰면 늘어납니다. 일주일 누워 계시면 발전소가 줍니다. 석 달 알아누우셨던 분이 나아도 기운이 안 돌아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병은 나았는데 발전소가 줄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걸으시면 늘어납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늘어납니다. 여든에도 늘어난다는 게 확인돼 있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절반은 건지신 겁니다. 발전소는 나이 때문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안 써서 줄어듭니다. 첫 번째 수법, 방패가 녹슬었습니다.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면 부산물이 나옵니다. 공장에서 물건 만들면 매연 나오듯이요. 이 부산물이 활성산소입니다. 이놈이 발전소를 두들깁니다. 자기가 만든 매연에 자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방패를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글루타치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몸 안에서 제일 힘센 방패예요. 여기서 잠깐 왜 하필 예순부터냐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방패가 넉넉했습니다. 매연이 나와도 방패가 막아줬어요. 그래서 밤을 새우고도 다음날 멀쩡했던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 발전소가 오래돼서 매연을 더 많이 뿜습니다. 둘, 방패 만드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공격은 늘고 방패는 줍니다. 가위가 벌어지듯이 벌어져요. 예순 언저리부터 이 두 선이 확 벌어집니다. 몸이 갑자기 달라졌다라고 느끼시는 그 시점이 대개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방패는 공짜로 안 생깁니다.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재료 중에 하나가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인데요. 이게 사골 국물에 아주 진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방패를 약국에서 사 먹으면 되겠네.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어떤 성분 하나를 통에 담아서 퍼먹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잠시만 들어주세요. 몸은 성분을 따로따로 안 씁니다. 재료를 받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만들었습니다. 방패를 완제품으로 넣어준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원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가서 서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음식으로 들어오면 재료만 오는 게 아닙니다. 같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사골국에는 글리신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아미노산이 같이 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 재료만 있는 게 아니라 식이섬유가 같이 옵니다. 그 식이섬유가 장 속에서 하는 일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건 오늘 뒤에 가서 아주 중요하게 다시 나옵니다. 통에 담긴 건 그 나머지가 없습니다. 재료 하나만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양제를 드시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검사에서 모자란 게 확인되면 그건 채우셔야죠. 그건 치료입니다. 그런데 검사도 안 하고 뭐가 모자란지도 모르는 채로 좋다는 걸 통으로 사서 쌓아두시는 것. 그건 수사가 아니라 부적입니다. 우리 세대가 제일 아까워하는 게 뭡니까? 돈 아깝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엌 선반의 절반쯤 먹다만 통이 몇 개나 있으십니까? 한번 세어보세요. 자, 다시 사골로 돌아오겠습니다. 사골 국물이 좋다. 글리신이 방패 재료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뒤가 있습니다. 그 뒤를 안 하고 넘어가면 방패 얻으려다 혈관을 잃습니다. 여수에서 미용실을 30년 하신 진옥희 어르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3이십니다. 이분이 기운 없다는 말을 듣고 사골 국물을 시작하셨어요. 시장에서 사골 사다가 이틀 밤을 고우셨습니다. 그것도 힘드니까 나중에는 시중에 파는 사골곰탕을 박스로 들이셨어요. 아침마다 한 봉지씩 데워서 밥 말아 드셨습니다. 석 달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석 달 뒤에 혈압이 올라 있었습니다. 발등이 붓기 시작하셨고요. 왜 그랬을까요? 2024년에 대전 충남소비자연맹이 시중에서 파는 사골 육수 10개 제품을 사다가 시험을 했습니다. 결과가 참 볼만합니다. 먼저 좋은 소식. 10개 제품 전부 미생물, 중금속, 항생제 검사에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준에 다 맞거나 아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중 제품이 위험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나트륨이 제품마다 천지 차이였습니다. 100g당으로 보면 제일 적은 게 17.8 9mg, 제일 많은 게 203 18.2 9mg, 13.3배 차이입니다. 봉지 하나를 통째로 다 드신다고 치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제일 적은 게 89mg, 제일 많은 게 248mg이었습니다. 25.1배 차이예요. 이 248mg이 어떤 숫자냐면요. 하루에 먹으라고 정해놓은 나트륨 기준치의 112.4%입니다. 봉지 하나로 하루치를 다 넘겨버리는 겁니다. 아침 한 그릇에요. 거기다 김치 얹고 젓갈 한 젓가락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10개 중에 4개가 하루 기준치의 절반쯤 됐습니다. 절반이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이런 얘기가 돌아다닙니다. 사골 육수 진짜 가짜 구별하는 법이 있다. 냉장고에 넣어서 묵처럼 굳으면 진짜고 물처럼 남으면 가짜다. 저도 이 얘기 들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굳는다는 건 콜라겐이 우러났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요, 묵처럼 굳는지 안 굳는지가 나트륨을 잡아냅니까? 못 잡습니다. 전혀 못 잡아요. 진하게 잘 우러난 국물이 나트륨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매일 드시면서 혈압이 올라가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시험에서 하나 더 나왔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함량도 제품마다 4.6배 차이가 났어요. 아까 그 방패 재료 말입니다. 제품 하나당 416mg짜리도 있고 928mg짜리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굳었다고 아미노산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건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시험을 바꾸시면 됩니다. 냉장고 말고 뒷면을 보세요. 봉지 뒷면에 영양 성분표가 있습니다. 거기 나트륨 옆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 숫자가 오늘 여러분이 하실 진짜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우리 나이에 더 중요하냐면요.
콩팥이 피를 걸러내는 능력이 나이가 들면서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짜게 먹어도 콩팥이 밤새 퍼냈어요. 지금은 못 퍼냅니다. 같은 국물을 같은 양 드셔도 몸에 남는 게 다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2023년에 336mg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권고가 0mg이니까 1.6배입니다. 그 중에 국이랑 탕에서만 하루 330mg이 들어옵니다. 방패 어짜고 혈관 내주면 그건 수사가 아니라 자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 뒷면 나트륨 숫자를 보고 낮은 걸 고르세요. 13배 차이면 고를 값어치가 있습니다. 둘, 봉지 하나를 한 번에 다 드시지 말고 물을 타서 두세 번에 나눠 드세요. 맛이 싱거워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셋, 국물에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지 마세요. 이미 들어 있습니다. 넷, 국물 드실 때 시금치나 미나리 같은 걸 같이 드세요. 칼륨이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다섯, 이건 좀 서운하실 텐데요. 국물을 다 마시지 마세요. 건더기 드시고 국물은 반쯤 남기세요. 그리고 하나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사골국이 뼈에 좋다고 알고 계신 분 많으시죠? 칼슘 때문에요. 이건 좀 다시 봐야 합니다. 사골 속 칼슘은 물에 잘 안 녹는 형태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국물로 잘 안 나옵니다. 시중 사골곰탕 400g에 든 칼슘이 14mg쯤 됩니다. 같은 양 우유에는 450mg이 넘게 들어있어요. 30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골국은 방패 재료로 드시는 겁니다. 칼슘 드시려고 드시는 거라면 그건 우유나 두부나 멸치 쪽이 훨씬 낫습니다. 여수 진옥희 어르신 어떻게 되셨을까요? 사골국을 끊으셨을까요? 안 끊으셨습니다. 제가 끊으시라고 안 했어요. 세 가지만 바꾸셨습니다. 봉지 뒷면을 보고 나트륨이 낮은 걸로 바꾸셨습니다. 같은 매대에 나란히 있었답니다. 값도 비슷했고요. 한 봉지를 물 타서 두 번에 나눠 드셨습니다. 국물은 반쯤 남기셨습니다. 석 달 뒤에 발등 붓는 게 가라앉았습니다. 혈압도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 국물이 그렇게 짠 줄 몰랐다고요. 우리 입맛은 바뀝니다. 두 달이면 바뀝니다. 지금 싱겁다고 느끼시는 그 국물이 두 달 뒤에는 딱 맞는 국물이 됩니다. 입이 적응을 해요. 이게 참 신기하죠. 우리가 짠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짠 거에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수법,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수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장 청소부가 출근을 안 합니다. 우리 세포 안에는 청소 담당 반장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름이 어려운데요. NRF2라고 합니다. 그냥 청소 반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반장이 평소에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어요. 누가 깨워야 일어납니다. 깨우면 그때부터 세포 안 곳곳에 청소부를 풀어 놓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방패도 더 만들라고 시킵니다. 이 반장을 깨우는 게 설포라판입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어요. 여기까지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로콜리 손질하기 귀찮으니까 냉동 브로콜리 사다 드시면 된다. 수확하자마자 얼린 거니까 영양 손실도 없다. 2020 몇 년 되도록 이 얘기가 계속 돌아다니는데요.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에 2000 브로콜리를 드시던 표경숙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65이시고 2000에서 사시는데 냉동 브로콜리를 1년 넘게 드셨어요. 매일 아침에 삶아서 초장 찍어 드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그 성분 때문에 드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 성분을 한 톨도 못 드시고 계셨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이 이걸 밝혔습니다. 설포라판이라는 건요, 브로콜리 안에 완제품으로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브로콜리 안에는 재료가 하나 있고 가위가 하나 있어요. 재료 이름은 글루코라파닌이고 가위 이름은 미로시나제입니다. 이 둘은 세포 안에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씹거나 칼로 썰어서 세포를 터뜨리면 그때 재료와 가위가 만납니다. 가위가 재료를 싹둑 자릅니다. 그 순간 설포라판이 태어납니다. 씹어야 생기는 겁니다. 브로콜리 안에 원래부터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냉동 브로콜리는 얼리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데칩니다. 맛이 변하지 말라고 색이 안 죽으라고요. 보통 86도에서 데칩니다. 그 가위가 열에 아주 약합니다.
60도에서 10분만 있어도 열의 9은 죽어버립니다. 86도면 어떻겠습니까? 전멸입니다. 재료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글루코라파닌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자를 가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포라판이 안 만들어집니다. 연구팀이 확인까지 했습니다. 냉동 브로콜리를 9시간 동안 실온에 놔둬봤어요. 혹시 가위가 되살아나나 하고요. 안 살아났습니다. 한 번 죽은 가위는 안 돌아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습니다. 신선한 브로콜리로 끓인 수프하고 냉동 브로콜리로 끓인 수프를 사람한테 드시게 하고 피와 소변을 검사했어요. 신선한 쪽이 10배 가까이 흡수됐습니다. 10배요. 표 어르신은 1년 넘게 청소 반장을 깨우겠다고 브로콜리를 드셨는데 반장은 계속 자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진짜 안타깝습니다. 성실하게 하셨거든요. 매일 하셨어요. 방향이 살짝 어긋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같은 연구팀이 해결책까지 찾아냈습니다. 가위가 없으면 가위를 빌려오면 됩니다. 무입니다. 무에도 같은 가위가 들어있어요. 연구팀이 냉동 브로콜리에 물을 아주 조금 뿌려봤습니다. 0.25%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맛도 안 느껴지는 양입니다. 설포라판이 10배 가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무에 든 가위는 아주 튼튼해요. 125도에서 10분을 버팁니다. 브로콜리 가위는 60도에서 죽는데 무 가위는 125도를 버팁니다. 집에서 하는 웬만한 요리 온도로는 안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냉동 브로콜리 삶아서 접시에 담으신 다음에 물을 조금 갈아서 얹으세요. 무생채에 한 젓가락 곁들이셔도 됩니다. 겨자가루를 아주 조금 뿌리셔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겨자에도 그 가위가 들어있거든요. 우리 밥상에 원래 있던 것들이에요. 무생채, 겨자, 새로 사실 게 없습니다. 신선한 브로콜리를 드실 때는요, 푹 삶지 마세요. 푹 삶으면 브로콜리 자기 가위도 죽습니다. 살짝만 데치시고 썰어서 조금 뒀다가 드세요. 썰 때 가위가 일하기 시작하니까요. 같은 브로콜리, 같은 돈, 같은 수고입니다. 무 한 조각 얻느냐 안 얻느냐가 갈라놓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브로콜리, 이거 서양 채소잖아요. 우리 어릴 때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게 뭐냐고 하셨어요. 그런데 브로콜리 집안이 있습니다. 십자화가라고 부르는 집안이에요. 이 집안 식구들이 다 그 재료하고 그 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집안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배추가 있습니다. 무가 있습니다. 갓이 있습니다. 양배추, 케일, 청경채도 다 이 집안입니다. 배추, 무, 갓, 이거 3개 붙여놓으면 뭐가 됩니까? 김치입니다. 우리가 브로콜리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집안을 3000년 동안 먹어왔습니다. 이름만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재밌는 대목인데요. 김치는 익혀서 먹습니까? 안 익힙니다. 담급니다. 불에 안 올려요. 그러니까 그 가위가 살아있습니다. 깍두기 아시죠? 총각김치도요. 그거 통째로 무입니다. 아까 냉동 브로콜리에 빌려오라던 그 가위, 깍두기 안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이걸 아셨겠습니까? 모르셨죠? 그런데 하셨습니다. 브로콜리 삶은 접시 옆에 깍두기 한 종지, 이게 우연히 맞아떨어진 게 아니라 이치가 맞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김치에는 소금이 있습니다. 아까 콩물 이야기하면서 나트륨 말씀드렸죠. 김치를 많이 드시면 그게 그대로 나트륨입니다. 그러니까 김치를 대접으로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한 종지, 두어 젓가락. 그거면 가위 역할은 충분합니다. 우리 밥상이 원래 그랬잖아요. 김치는 종지에 담았습니다. 대접에 안 담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배추 겉절이나 무생채처럼 갓 무친 것, 그러니까 담근 지 얼마 안 된 것, 이런 게 가위가 제일 팔팔합니다. 푹 익은 묵은지도 맛은 좋지만 가위 얘기라면 갓 무친 쪽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로콜리 사러 마트 가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냉장고 김치통에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가 값 비싼 걸 몰라서 못 챙긴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걸 몰랐던 겁니다. 세 번째 수법입니다. 원료가 공장 문턱을 못 넘습니다. 이게 오늘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양평에 노삼순 어르신이 계십니다. 72이시고 손주 셋을 봐주십니다. 작은 애가 5살이에요.
아침마다 새 아이 챙겨 보내고 나면 9시가 넘습니다. 이분 아침 밥상을 제가 여쭤봤어요. 밥 반 공기, 김치, 어제 끓인 된장국, 김 2장. 이게 답니다. 그리고 그러셨어요. 나는 아침을 꼭 챙겨 먹는다고요. 거르는 법이 없다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거르지 않으신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밥상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10g이 안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근육은 단백질을 먹는다고 그냥 붙지 않습니다. 스위치가 켜져야 붙어요. 그리고 이 스위치는 아무 때나 안 켜집니다. 한 번에 일정한 양이 들어와야 켜집니다. 문턱이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문턱이 낮습니다. 한 끼에 20g만 들어와도 켜져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문턱이 높아집니다. 의학에서는 동화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이 예전만큼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턱을 넘으려면 더 많이 필요해요. 왜 높아질까요? 문지기가 귀가 어두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문 앞에서 작게 말해도 문지기가 알아듣고 문을 열어줬어요. 지금은 크게 말해야 알아듣습니다. 같은 말인데 목소리를 키워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요. 세상에 나와 있는 단백질 권장량 대부분이 젊은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몸무게 1kg당 0.8g, 이 숫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는요, 부족해서 병이 안 나는 최소한을 정한 겁니다. 근육을 지키라고 만든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제연구진이 어르신용 기준을 따로 만든 겁니다. 젊은 사람 기준을 그대로 쓰면 안 되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젊은 사람 기준으로 밥을 먹으면서 왜 근육이 안 붙느냐고 물어왔던 겁니다. 문지기 귀가 어두워졌는데 계속 작게 말한 거예요. 국제연구진이 어르신 단백질 기준을 따로 만들어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나이 때는 한 끼에 25에서 30g은 들어와야 스위치가 켜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2.5에서 2.8g쯤 들어있어야 하고요. 류신이 사실상 스위치를 누르는 손가락입니다. 자, 그럼 노 어르신 아침을 다시 보겠습니다. 10g, 문턱이 25인데 10이 들어왔습니다. 스위치 안 켜집니다. 밥을 드셨는데도 안 켜져요. 배는 부른데 근육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럼 점심은요, 손주들 간식 챙기다가 국수 한 그릇 후루룩 하십니다. 15g쯤 될까요? 또 안 켜집니다. 저녁은 온 가족이 모이니까 제대로 차리십니다. 고기도 굽고 생선도 올리고요. 50g쯤 들어갑니다. 그럼 하루 총량은 얼마입니까? 75g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위치는 하루에 몇 번 켜졌습니까? 한 번입니다. 저녁에 딱 한 번이요. 옆집 어르신은 아침에 계란 2알에 두부 반 모를 드십니다.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고기 조금. 총량은 노 어르신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스위치는 3번 켜졌습니다. 1년이면 몇 번 차이입니까? 700번이 넘습니다. 같은 양을 먹고 같은 나이를 먹고 같은 세월을 살았는데 결과가 갈립니다. 이게 아까 그 역설의 답입니다. 나라 전체 통계에서 단백질 먹는 비율은 늘었는데 근감소증은 그대로인 이유요. 총량은 늘었는데 배치가 틀린 겁니다. 몰아서 드시는 게 아니라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바꾸셔도 됩니다. 돈 한 푼 더 안 듭니다. 저녁에 드시던 고기 절반을 아침으로 옮기시는 것 뿐이에요. 하루 총량은 어느 정도가 좋으냐? 같은 연구진 권고를 보면 건강하신 어르신은 몸무게 1kg당 1에서 1.2g입니다. 60kg이시면 하루 60에서 72g쯤 되겠죠.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근육이 이미 많이 빠지신 분은 1.2에서 1.5g까지 봅니다. 다만 콩팥이 많이 안 좋으신 분은 이 숫자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25g. 이게 감이 오십니까? 안 오시죠? 저도 처음엔 안 왔습니다. 그램이라는 게 저울 없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종이하고 연필 있으시면 적으셔도 좋습니다. 계란 한 알에 단백질이 6g쯤 됩니다.
두 알이면 12g이에요. 두부 반 모면 14g쯤 됩니다. 우유 한 컵이면 6g쯤 되고요. 두유 한 팩도 비슷합니다. 생선 한 토막, 고등어 반마리쯤 되는 크기면 20g 가까이 됩니다. 닭가슴살 한 덩이, 손바닥만 한 걸로 23g쯤 됩니다. 소고기, 살코기, 손바닥 하나면 25g쯤 되고요. 콩자반 한 종지면 5g쯤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밥 한 공기 얼마쯤 될까요? 6g입니다. 한 공기를 다 드셔도 6g이에요. 김치는요? 거의 없습니다. 김은요? 2장 드셔야 겨우 1g입니다. 자, 그럼 노어르신 아침을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밥 반 공기 3g, 된장국 2g, 김치 0g, 김 2장 1g, 6g입니다. 제가 아까 10g이 안 된다고 했지요. 실은 10g 근처도 못 갑니다. 문턱이 25인데 6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보시면 왜 스위치가 안 켜지는지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계란 2알만 얹으면요. 6 더하기 12, 18입니다. 아직 모자라요. 거기에 두부 반모를 더 얹으면요. 18 더하기 14, 32입니다. 넘었습니다. 밥상에 2가지만 얹었는데 넘었어요. 밥도 그대로, 국도 그대로, 김치도 그대로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빼는 게 아니라 얻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 얘기만 나오면 빼는 것부터 생각하세요. 소금 빼고 밥 빼고 고기 빼고요. 오늘은 반대입니다. 아침에 2가지만 얹으세요. 자, 그럼 그 25g을 뭘로 채우느냐? 여기서 소고기가 나옵니다. 손바닥 하나 크기, 그러니까 100g 조금 넘는, 살코기면 단백질 25g쯤 됩니다. 문턱을 딱 넘깁니다. 그리고 소고기에는 발전소에 직접 관련된 게 2개 더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크레아틴입니다. 이건 발전소가 만든 전기를 세포 안에 잠깐 담아두는 작은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힘을 써야 할 때, 그러니까 의자에서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를 때 이 배터리에서 먼저 꺼냈습니다. 또 하나는 카르니틴입니다. 이건 지방을 발전소 안까지 실어 나르는 배달부예요. 지방은 혼자서는 발전소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이 배달부가 있어야 들어가서 태워집니다. 여기까지가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가지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소고기 지방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고기의 포화지방은 다른 포화지방하고 다르다. 스테아르산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건 콜레스테롤을 안 올린다. 그러니까 부위 상관없이 드셔도 된다. 여기서 절반은 맞습니다. 절반만요. 스테아르산이 다른 포화지방보다 순한 건 사실입니다. 팔미트산이라는 놈하고 비교하면 스테아르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안 올립니다. 이건 연구로 여러 번 확인됐어요. 그런데요, 비교 대상을 바꿔보겠습니다. 올리브유나 생선기름 같은 불포화지방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때는 스테아르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쪽으로 갑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쪽으로 가고요. 순한 거지 좋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소기름에 스테아르산만 들어있습니까? 아닙니다. 소기름 안에는 아까 그 팔미트산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미리스트산도 있고요. 이 둘은 콜레스테롤을 확실히 올리는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아르산 하나만 떼어놓고 소고기 지방이 괜찮다고 하면요, 반에 착한 아이 하나 있다고 반 전체가 착하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부위 상관없다는 말, 이건 취소하셔야 합니다. 살코기로 고르세요. 기름 테두리는 잘라내세요. 갈비보다 우둔살, 홍두깨살, 사태 쪽이 낫습니다. 국 끓이시면 식혀서 위에 뜬 기름 걷어내세요. 특히 이 부분은 우리 나이대에 더 중요합니다. 질병관리청 조사를 보면 최근 10년 사이에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크게 늘었어요. 남자는 17.3%포인트, 여자는 20.8%포인트 늘었습니다. 여자 쪽이 더 가파릅니다. 두 번째, 이게 오늘 수사에서 제일 뜻밖의 대목입니다. 이 사건에 제3의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장 얘기만 했습니다. 방패, 청소부, 원료, 전부 세포 안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원료가 세포까지 가려면 어디를 지나야 합니까? 장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장 안에는 우리 것이 아닌 식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장내의 세균입니다. 이놈들이 아까 그 카르니틴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속초에 양철규 어르신이 계세요. 78이십니다. 아드님이 운동한다고 사다 먹는 카르니틴 보충제를 보시고 아버지도 기운 없으시니 드셔보시라고 한 통 사드렸답니다.
양 어르신이 반년을 꼬박 드셨어요. 이 대목에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팀이 10여 년 전에 이걸 밝혔습니다. 카르니틴이 장에 들어가면 세균들이 그걸 뜯어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찌꺼기를 내놓아요. 이 찌꺼기가 간을 거쳐 TMAO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름이 어렵죠? 그냥 세균 찌꺼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찌꺼기가 피 속을 돌아다니면서 혈관벽에 때가 끼게 만듭니다. 피가 굳는 것도 부축이고요. 얼마나 심하냐? 앞을 내다본 연구 30편, 사람으로 치면 48,968명을 모아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찌꺼기가 높은 분은 낮은 분보다 심장사고나 뇌졸중 같은 큰 사건이 1.41배 많았습니다. 사망 위험은 1.55배였고요. 그리고 같은 분석에서 카르니틴 자체가 피 속에 높은 분도 심혈관 사건이 유의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카르니틴을 통에 담아서 따로 퍼드시는 건 저는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배달부를 늘리려다 도둑을 부르는 셈이 될 수 있어요. 속초양 어르신은 그 통을 서랍에 넣어두셨습니다. 버리진 않으셨어요. 아드님이 사주신 거라 차마 못 버리시겠다고요. 그 마음 저는 압니다. 그런데 어르신 아드님이 그 통을 사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기운나시라고 사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통 대신 아침에 계란 2알 드시고 기운이 나시면 아드님이 서운해 하실까요? 안 그러실 겁니다. 아드님이 사고 싶었던 건 통이 아니라 아버지 기운이었어요. 그럼 소고기도 먹지 말라는 거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선을 하나 그어야 합니다. 음식 속의 카르니틴하고 통에 담긴 카르니틴은 양이 다릅니다. 손바닥 크기 살코기 한 덩이에 들어있는 양하고 보충제 한 숟갈에 들어있는 양은 비교가 안 됩니다. 보충제는 몇 배, 몇십 배로 몰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기에는 카르니틴만 오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 같이 옵니다. 아까 그 문턱 넘기는 단백질이요. 통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고기를 드시는 건 문턱을 넘으시는 거고 통을 드시는 건 도둑만 부르시는 겁니다. 같은 성분인데 결과가 갈리는 게 참 얄궂죠. 유럽에서 나온 식이시험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붉은 고기 위주 식단, 흰 고기 위주 식단, 고기 없는 단백질 식단을 각각 드시게 하고 피를 봤어요. 붉은 고기 위주로 드셨을 때 이 찌꺼기가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2가지가 같이 나왔습니다. 하나, 포화지방을 많이 넣든 적게 넣든 이 찌꺼기 양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름 문제가 아니라 세균 문제라는 뜻입니다. 둘, 식단을 도로 바꾸니까 찌꺼기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같은 카르니틴을 먹어도 사람마다 만들어내는 찌꺼기 양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장 안에 사는 세균 식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채소와 통곡물을 드시는 분의 장에는 그 찌꺼기를 잘 못 만드는 세균들이 삽니다. 고기만 드시는 분의 장에는 그 찌꺼기를 아주 잘 만드는 세균들이 자리를 잡아요. 식이섬유와 채소의 색소 성분이 세균 식구 구성을 바꾼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오늘 수사의 제일 큰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들, 사골국물, 브로콜리, 소고기, 살코기, 이거 4가지 목록이 아닙니다. 따로따로 챙겨 먹는 반찬 목록이 아니에요. 한 상입니다. 브로콜리와 나물이 소고기 옆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색깔 맞추려고가 아닙니다. 장 속에서 서로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고기만 따로 드시면 세균이 찌꺼기를 만들고 채소가 같이 들어가면 그 세균의 판이 바뀝니다. 우리 할머니들 밥상 아시죠? 고기 조금, 나물 서너 가지. 그게 그냥 가난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안성에 최동수 어르신이 계세요. 이른이시고 축산을 오래 하셨습니다. 소를 키우셨으니 고기는 늘 드셨어요. 아침에도 국에 고기를 넣어 드셨습니다. 그런데 나물은 손도 안 대셨어요. 풀 뜯는 건 소가 하는 거지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이분한테 제가 드린 말씀은 고기를 끊으시라는 게 아니었어요. 고기 옆에 나물 3가지만 놓으시라는 거였습니다. 그것만 하셨습니다. 양은 안 줄이셨어요. 넉 달 뒤에 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밥이 더 맛있다고요. 기력이 어떠시냐고 여쭤보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밥이 맛있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물 세 가지를 억지로 드셨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몸이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채 어르신은 뭘 뺐습니까? 아무것도 안 뺐습니다. 우리는 건강 얘기만 나오면 뺄 생각부터 합니다. 고기 끊어라, 짠 거 끊어라, 이거 끊어라, 그러니까 석 달을 못 갑니다. 그런데 얻는 건 됩니다. 얻는 건 서럽지가 않거든요. 나물 세 가지 얹으시는 거 우리 밥상에 원래 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각입니다. 원료가 들어가는 길목 이야기예요. 홍성에 우말녀 어르신이 계십니다. 75이십니다. 이분은 계란을 드시긴 하시는데 흰자만 드셨어요.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많다고 다 버리셨습니다. 5년을 그렇게 하셨답니다. 버리는 게 아까워서 마당깨를 주셨대요. 마당깨가 아주 윤이 났답니다. 이거 지금 웃으실 일이 아닌 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러십니다. 노른자에 콜린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세포를 감싸고 있는 껍질, 세포막이 있습니다. 이 껍질을 만드는 재료 중에 콜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발전소, 미토콘드리아도 세포 안에 있으니까 자기 껍질이 또 있어요. 그것도 같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껍질이 부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이 안 닫히고 문이 안 열립니다. 원료가 들어오는 길목 자체가 헐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콜린은 머리 쪽에도 씁니다. 뇌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물질을 만드는 재료거든요. 기억이 흐릿하고 집중이 안 되는 것도 여기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흰자에는 콜린이 거의 없습니다. 노른자에 있어요. 5년 동안 우 어르신은 길목 재료를 마당개한테 주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 바로잡을 게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른자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다고요. 이건 틀린 말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그건요,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직접 만드는 겁니다. 피 속을 돌아다니면서 벽에 낀 기름을 걷어오는 트럭 같은 거예요. 노른자를 드신다고 그 트럭을 사오시는 게 아닙니다. 노른자가 좋은 이유는 콜린이고 단백질이지 좋은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거 구분 안 하면 좋은 콜레스테롤 채운다고 노른자를 5개씩 드시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러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럼 계란은 몇 개가 맞느냐? 여기가 오늘 제일 조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호주 연구팀이 70 넘으신 분 756명을 오래 지켜본 연구가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어요. 계란을 일주일에 1번에서 6번 사이로 드신 분들이 거의 안 드신 분들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실 위험이 29% 낮았습니다. 29%요. 70 넘으신 분들 대상입니다. 우리 얘기예요. 미국 심장협회도 콜레스테롤이 정상인 어르신은 하루 2개까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흰자만 드시고 노른자 버리시는 건 아니에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나눠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입니다.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계란 드시는 양하고 심혈관 질환 사이에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2형 당뇨가 있는 분들만 따로 떼어보니까 달랐습니다. 계란을 제일 많이 드신 그룹, 일주일에 4개 조금 넘게 드신 그룹이요. 이분들이 제일 적게 드신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이 2.81배 많았습니다. 2.81배입니다. 같은 계란인데 당뇨가 있느냐 없느냐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하루 3개까지 누구나 안전하다는 말, 이거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당뇨 없고 콜레스테롤 정상이신 분한테는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한테는 그대로 갖다 붙이시면 안 됩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계란을 아예 끊으시라는 게 아니라 몇 개가 나한테 맞는지를 주치의 선생님하고 정하셔야 합니다. 이건 사람마다 답이 다른 문제예요. 아, 그리고 하나 더요. 아까 그 세균 찌꺼기 기억하시죠? 콜린도 그 찌꺼기의 재료가 됩니다. 카르니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란도 무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란 드실 때도 채소가 옆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또 나옵니다. 계란을 날로 노른자째 후루룩 드시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살모넬라라는 균 문제가 있어요. 우리 나이에 이 균에 걸리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크게 앓습니다. 반수까지가 좋습니다. 자, 이제 체포작전입니다. 지금까지 수법을 다 봤으니 이제 잡아야지요. 오늘부터 이번 주 안에 하실 수 있는 것만 추렸습니다. 새로 사실 건 없습니다. 첫째, 아침 문턱을 넘기세요. 이게 오늘의 하나입니다. 다른 걸 다 못하셔도 이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밥상에 25g을 올리세요. 25g이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세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계란, 두, 아래, 두부, 반, 모 이러면 넘습니다. 계란 두 알에 우유 한 컵. 이것도 넘습니다. 두부 반 모에 콩자 반 한 종지에 우유 한 컵. 고기 없이도 넘어갑니다. 지금 드시는 밥하고 국은 그대로 두세요. 빼는 게 아니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저녁에서 옮겨오시는 거예요. 저녁에 드시던 고기를 절반만 아침으로 옮기시면 하루 총량은 똑같은데 스위치가 한 번 더 켜집니다. 1년이면 300번이 넘습니다. 둘째, 브로콜리에 물을 얹으세요. 냉동이든 신선한 거든 상관없습니다. 다 삶아서 접시에 담으신 다음에 물을 조금 갈아서 얹으세요. 무생채 한 젓가락도 됩니다. 겨자 아주 조금도 됩니다. 가위를 빌려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안 하시면 지금까지 브로콜리 드신 게 좀 아깝게 됩니다. 셋째, 국물 봉지를 뒤집으세요. 냉장고에 넣어서 굳나 안 굳나 보시던 그 시험 오늘로 그만하세요. 대신 뒷면을 보세요. 나트륨 숫자를 보세요. 제품마다 25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봉지 하나를 두세 번에 나눠 드세요. 소금 더 넣지 마세요. 국물은 반쯤 남기세요. 서운하신 거 압니다. 국물 남기는 게 아까우신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콩팥이 예전 콩팥이 아니에요. 넷째, 고기 옆에 나물 세 가지를 놓으세요. 살코기로 고르세요. 손바닥 하나 크기면 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충분합니다. 기름 테두리는 잘라내시고 국은 식혀서 위에 뜬 기름 걷어내세요. 그리고 반드시 나물이나 채소를 같이 올리세요. 이게 멋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장 속에서 세균판을 바꾸는 일입니다. 다섯째, 계단 한 층입니다. 아까 그 조사에서 걷기 운동 하시는 분이 9%포인트나 줄었다고 했지요. 이게 오늘 가장 조용한 손실입니다. 발전소는 안 쓰면 줄어듭니다. 쓰면 늘어납니다.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하루에 계단 한 층만 걸어 올라가 보세요. 승강기 앞에서 한 층만 계단으로요. 20분 걷기가 되시면 더 좋고요. 못하시면 한 층부터입니다. 여섯째, 이게 마지막인데 어쩌면 제일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서 여쭤보세요. 뭘 여쭤보느냐? 제가 네 가지를 딱 적어 드리겠습니다. 종이에 적으셔서 가져가세요.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어서 가세요. 하나, 혈색소 봐주세요. 빈혈 있는지요? 둘, 갑상선 수치 봐주세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요. 셋, 비타민 B12 봐주세요. 특히 당뇨약을 4, 5년 넘게 드셨거나 속쓰림 약을 오래 드시는 분은 꼭이요. 넷, 비타민 D도 봐주세요. 이 비타민 D는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어르신 10분 중에 6분 넘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게 뼈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근육에서 단백질 만드는 걸 돕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문턱을 넘겼는데도 근육이 안 붙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가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균형 잡는데도 관여해서 넘어지는 것하고도 이어집니다. 다만 이것도 혼자 판단해서 아무거나 사드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보고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 말고 두 가지를 더 여쭤보세요. 첫째, 선생님, 제가 밤에 코를 골다가 숨이 돋는다고 하는데 봐주실 수 있을까요? 둘째, 선생님, 요즘 유난히 처지는데 지금 먹는 약 중에 그런 게 있을까요? 이 두 마디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안 하시면 모르십니다. 진료실에서 어디 불편하시냐고 물으면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괜찮아요 라고 하십니다. 괜찮다고 해놓고 나오셔서 3년을 무겁게 사십니다. 체면 차리실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값을 치르고 들어간 자리예요. 물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쭉 들으시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주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하나씩입니다. 내일 아침 계란 2알을 삶으세요. 그거 하나만 하세요. 두부는 모레 하셔도 됩니다. 이틀째, 장 보실 때 무 하나 사오세요. 1,000원이면 삽니다. 사흘째, 냉장고에 있는 국물 봉지 뒷면을 뒤집어서 나트륨 숫자를 보세요. 보시기만 하세요. 버리지 마시고요. 나흘째, 종이에 4가지를 적으세요. 혈색소, 갑상선, 비타민 B12, 비타민 D 적어서 지갑에 넣으세요.
닷새째. 나물 3가지를 만드시거나 사오세요. 반찬 가게에서 사셔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엿새째. 승강기 앞에서 한 번만 계단으로 가보세요. 한 층이요. 일회째. 병원 예약을 잡으세요. 전화 한 통입니다. 7개입니다. 하루에 하나씩이면 다음 주 이맘때 다 하신 겁니다. 우리 나이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꺼번에 다 하려다가 하나도 못 하는 겁니다. 작심삼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작심삼일을 200번 하면 그게 600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7개 중에 하나도 돈이 드는 게 없습니다. 무천원하고 계란값이 답니다. 사골 사실 필요도 없고 통에 든 거 사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 세대가 없는 살림에 자식들 다 키워냈잖아요. 그때는 내 몸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면서 밥은 서서 드셨을 겁니다. 이제 그 겨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 아닙니까? 자, 수사 기록을 덮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했는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용의자 첫 번째, 나이, 공범입니다. 문은 열어줬지만 단독 범행은 아니었습니다. 용의자 두 번째, 숨은 병, 빈혈, 갑상선, 밤에 숨 죽는 것, 그리고 마음. 검사 안 하면 영영 안 잡힙니다. 용의자 세 번째, 약. 끊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특히 당뇨약하고 비타민 B12요. 그리고 진범. 세포 속 발전소로 들어가는 공급망이었습니다. 수법이 셋이었죠. 방패가 녹슬었고 청소반장이 자고 있었고 원료가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여기에 제3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장 속에 사는 세균 식구요. 그래서 고기 옆에 나물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딱 3개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밥상에 25g, 브로콜리에 무 1젓가락, 병원 갈 때 4가지 적은 종이. 이 셋입니다. 나머지는 다 잊으셔도 됩니다. 정말이에요. 이제 나주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남기석 어르신, 검사를 다 하셨습니다. 빈혈 없었습니다. 갑상선 정상이었고요. 큰 병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딱 2개가 걸렸습니다. 비타민 D가 낮았고 아침 밥상이 밥하고 김치하고 된장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골국을 겨울 내내 짜게 드셨어요. 그래서 3가지를 바꾸셨습니다. 아침에 계란 2알하고 두부를 올리셨습니다. 사모님이 처음엔 아침부터 무슨 계란이냐고 하셨대요. 지금은 사모님도 같이 드십니다. 국물은 반씩 남기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싱거워서 못 드시겠다고 하셨어요. 2달째부터는 예전 국물이 짜서 못 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입맛은 바뀝니다. 그리고 과수원 끝에서 끝까지 하루에 2번 걸으셨습니다. 20분쯤 걸린다고 하시더군요. 8달이 지났습니다. 사다리 5칸까지 올라가십니다. 예전에는 8칸을 올라가셨어요. 5칸입니다. 배봉지는 하루에 1,500장 씌우십니다. 예전에는 3,000장이었지요. 절반입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3일 만에 몸이 바뀌었다는 얘기 저는 못합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남 어르신도 예전 몸으로 안 돌아가셨어요. 74이십니다. 나이는 여전히 공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500장을 씌우십니다. 아침에 이불에서 떨어지십니다. 사모님이 3번 부르시던 게 이제 1번이랍니다.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되찾으려는 게 20살 몸이 아니잖아요. 사다리 5칸이고 손주 업어주는 이분이고 남의 손 안 빌리고 화장실 다녀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키려는 겁니다. 남어르신이 이번 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나이 탓이라고 했던 게 제일 아깝다고요. 그 말씀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남어르신하고 같은 마을에 사시는 동갑내기 어르신 얘기를 했죠. 사다리 8칸을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가신다는 그분이요. 그분이 뭘 특별히 하시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영양제 드시냐고요? 안 드신답니다. 그럼 뭘 드시냐고 여쭤봤어요. 아침에 계란 2알을 삶아 드신답니다. 40년째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젊었을 때 배가 고파서 시작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밭이 집에서 멀어서 매일 걸어 다니신답니다. 20분쯤 걸린다고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오늘 1시간 동안 발전소니 방패니 가위니 하는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계란 2알하고 20분 걷기였습니다. 그분은 이유를 모르고 40년을 하셨고 남 어르신은 이유를 알고 8달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오래 갑니다. 왜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안 그만두거든요. 혹시 댁에 당뇨약을 오래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침 밥상에 밥하고 김치만 올라가는 분이 계십니까? 이 이야기 그분께 보내주세요. 그분한테 필요한 건 오늘 이야기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딱 한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비타민 B12 한번 봐주세요 하는 그 한 문장이요. 그 한 문장이 그분의 지난 3년을 설명해 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 냉장고 문 여시거든 내일 아침에 드실 계란 두 알만 꺼내서 문 앞쪽에 놓아두세요. 그거면 수사는 시작된 겁니다. 저는 다음 사건 기록을 들고 다시 앉겠습니다. 그때까지 아침 첫 끼 거르지 마십시오.